친정엄마 수술이 모태수라고 제삿날에 빠져? 화장쟁이라며. 그럼 내 얼굴이나 고쳐봐. 시누이가 제 두 팔을 등 뒤로 꺾어 의자에 눌러 앉혔고 시어머니는 얼굴에 쓰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제 이마에 검은 물감을 쳐발랐습니다. 따가워서 그만하시라고 비명을 질렀는데 그 두 여자는 깔깔 웃더군요. 남편은 거실 입구에서 그걸 다 보고도 그냥 사과에 한마디 던지고 안방문을 닫았고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그 집 욕실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비명이 터졌습니다. 저는 그날 대체 뭘 했길래 그 잘난 집안이 통째로 주저앉았을까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하기 전 제 가게는 10평도 안 되는 작은 웨딩 메이크업 숍이었습니다. 아침 6시에 셔터를 올리고 브러쉬를 소독하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죠. 그날도 첫 신부님이 손을 떨면서 의자에 앉았어요. 눈 감으세요. 오늘은 울어도 예쁘게 울게 해드릴게요. 1시간 뒤 거울을 본 신부님이 눈시울을 붉히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저 같지가 않은데 근데 제일 저 같아요. 그 말 들으려고 저는 손톱이 갈라지도록 브러쉬를 잡았습니다. 직원 지연이가 예약표를 넘기면서 자랑하듯 말했어요. 원장님, 3달 밀렸어요. 이러다 저 과로사예요. 저는 웃으면서 전날 콘셉트 촬영에 쓰고 남은 검은 전사 필름을 소품함에 챙겨 넣었습니다. 물에 닿으면 지워지는 무독성 수용성 제품이라 버리기 아까웠거든요. 그 사람이 처음 온 게 그날 오후였습니다. 지역 방송 인터뷰가 있다면서 프로필 메이크업을 받으러 왔죠. 파운데이션을 얻는 내내 그 사람은 거울이 아니라 제 손을 봤어요. 세상에 이렇게 남의 얼굴을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네요. 작업하면서 100번은 들어본 말이라 저는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며칠 뒤 그 사람은 어머니 행사 메이크업을 핑계로 또 왔어요. 행사 당일 어머님은 제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인사보다 먼저 물으셨죠. 여기 한 달에 얼마나 벌어요? 제가 대답을 고르는 사이 그 사람이 민망한 얼굴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숫자에 밝으셔서요. 그날 저는 처음 봤어요. 어머니 앞에만 서면 그 사람 말수가 반으로 줄어든다는 걸. 돌아가는 차 안에서 그 사람이 제 손등을 툭툭 치며 약속했습니다. 우리 집이 좀 세요. 근데 내가 다 막아줄게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정식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어머님은 제 부모님과 학교부터 물으셨어요.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랑 둘이 살았다고 하니까 젓가락이 딱 멈추더라고요. 어머니 혼자? 아이고, 그래서 애가 좀 억척스럽구나. 옆에서 형님이 거들었습니다. 메이크업도 결국 서비스직 아니에요? 남 얼굴 만져주는 거잖아. 제 손으로 가게까지 만들었습니다. 형님.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는데 어머님은 그게 더 싫으셨나 봐요. 여자가 너무 잘나도 집안이 피곤해. 안 그러니? 식탁 밑에서 그 사람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만 잡았어요. 입은 끝까지 안 열었죠. 집에 오는 길에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한 번만 넘겨줘. 결혼하면 달라질 거야. 저는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자리가 나빴던 거라고 그렇게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 뒤로 형님은 촬영이 있을 때마다 제 가게로 왔어요. 모델 메이크업에 제품 사진까지 공짜로 찍어가면서 고맙다는 말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한 번 일정이 겹쳐 못 해드린다고 하니까 그날 저녁에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죠. 며느리가 가족을 돈으로 본다며? 결혼 준비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신혼집 가구도 예단 목록도 어머님이 혼자 정해서 통보하셨어요. 그 사람은 비용은 반씩 내자면서 계약은 대부분 제 이름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자기가 사업자라 신용등급이 나보다 좋잖아. 이자 차이가 얼만데. 그럴듯했어요.
그래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형님은 자기 화장품을 제 매장에 진열해 달라고 했어요. 제가 성분표하고 허가 서류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눈썹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야,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져? 내가 너한테 독약 팔겠니? 형님, 신부 얼굴에 올리는 거예요. 서류 없으면 저 못 씁니다. 그날 밤 그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작은 향수 상자만 손에서 굴렸습니다. 대화를 피할 때 나오는 버릇이었죠. 저는 이유 모를 불안 때문에 매장하고 신혼집 현관에 영상만 저장되는 보안 카메라를 달았어요.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날 의심하는 거야? 저는 도난 예방이라고 했고요.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서 어머님이 제 얼굴을 들여다보시더니 하객들 다 듣게 말씀하셨어요. 화장이 왜 이렇게 천박해? 남 화장은 잘해주면서 자기 얼굴은 이 모양이니. 형님은 자기 화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신부가 앉을 자리예요. 저희 엄마가 사돈, 오늘은 서진이 날이잖아요 하고 말렸더니 어머님 입에서 이런 게 나왔습니다. 딸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예요? 대체? 엄마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걸 보면서 저는 눈물을 삼켰어요. 번진 아이라인은 제 손으로 다시 그렸습니다. 그 사람이 옆에서 속삭였죠. 오늘만 참자. 좋은 날 망치지 말고. 그 참자가 저한테만 오는 말이라는 걸 저는 그날 마음속에 적어뒀습니다. 짧은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그 사람은 부쩍 제 매출을 물었어요. 어느 계좌로 카드값이 들어오는지, 세금은 누가 봐주는지. 자기가 정리해 주겠다면서 공동인증서랑 신분증 사본을 달라고 했습니다. 부부니까요. 저는 일부 서류를 건넸습니다. 가족 식사 때마다 형님 사업이 어렵다는 얘기가 반찬처럼 올라왔어요. 어머님이 저를 빤히 보면서 말씀하셨죠. 가족 중에 하나 잘 되는 사람이 좀 밀어줘야지. 안 그래? 어머니, 그 제품 안정성 시험 자료가 없어요. 저는 못 올립니다. 밥상 분위기가 얼음장이 됐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필 그 즈음에 엄마가 담낭 수술을 받게 됐어요. 저는 전날 밤 죽 끓이고 반찬 만들어서 냉장고를 채워놓고 병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수술 당일 아침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죠. 오늘 제사 음식 해야 하는데 왜 안 와? 어머니, 저희 엄마 지금 수술실 들어가셨어요. 끝나면 바로 갈게요. 참나. 시집보다 친정이 먼저야?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그 사람은 병원 주차장으로 와서 저를 태웠습니다. 잠깐만 얼굴 비추고 사과 한마디만 하고 나오자고요. 본가 앞에 도착하자 그 사람이 저를 내려놓고 저보다 먼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형님이 제 뒤로 돌아가서 도어락을 눌렀습니다. 잠기는 소리가 짧게 2번 났어요. 이제야 납셨네. 우리 원장님 바쁘셔서 어디 얼굴 뵙나. 거실에는 제사 음식이 그대로 널려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전 접시를 젓가락으로 툭툭 치면서 그러시더군요. 다 식었잖아.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애미가 자식을 어떻게 가르쳤으면 며느리가 제삿날에 병원 타령을 해. 거기서 제 뭐가 끊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신발도 못 벗은 채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엄마 오늘 배 열었어요. 수술한 사람까지 욕하지 마세요.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님이 식탁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는데 접시가 튀어올랐어요. 뭐? 야, 이년이 지금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시어미한테 대드는 것 봐라. 제가 가방을 들고 돌아서자 형님이 그걸 낚아채서 소파 위로 던졌습니다. 지갑이랑 립 파우치가 바닥으로 쏟아졌죠. 문고리를 잡으려는 제 팔을 형님이 붙들었어요. 어딜 가? 어머니 말씀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때 어머님이 주방 쪽에서 뭔가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형님이 촬영한다고 가져다 놓은 검은 분장 물감이었어요. 그 옆에 놓인 스프레이 캔을 보는 순간 제 등이 서늘해졌습니다. 그건 피부에 쓰는 게 아니라 소품이나 의상 고정용으로 뿌리는 강한 제품이었거든요. 어머니, 그거 얼굴에 쓰면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성분이 달라요. 화장쟁이가 자기 얼굴 하나 못 고치겠어? 지워봐, 그럼. 잘한다며. 형님이 제 두 팔을 등 뒤로 꺾어서 식탁 의자에 눌러 앉혔습니다. 저는 발버둥을 쳤는데 어머님 손이 먼저 제 이마에 닿았어요. 차갑고 미끈한 게 눈썹을 지나 눈두덩으로 밀려 내려왔습니다. 고개를 옆으로 돌리니까 형님이 제 머리채를 움켜쥐고 도로 앞을 보게 했죠. 가만 있어. 어차피 화장 잘하잖아, 너. 어머니, 제발 그것만은 뿌리지 마세요. 화상 입어요. 안 지워지게 해야 정신을 차리지. 치익하는 소리랑 같이 얼굴 전체가 확 달아올랐습니다.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눈가가 따갑다고 멈춰달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두 사람은 웃었어요. 진짜로 웃었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그 사람이 거실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검게 뒤덮인 눈을 억지로 뜨고 그 사람을 봤어요. 당신 보고만 있을 거야?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은 이거였습니다. 서진아, 그냥 사과해. 그럼 끝나잖아.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조용히 꺼졌어요. 형님은 휴대전화를 꺼내 제 얼굴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렌즈를 코앞까지 들이대면서요. 자, 말 안 듣는 며느리 교육 중. 어때? 흑인 분장 잘 나왔지? 그걸 가족 단체방에 올리더군요. 몇 초 뒤에 알림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작은아버님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쓰신 게 언뜻 보였고 형님 얼굴이 굳더니 부랴부랴 영상을 지웠어요. 아, 뭐야. 농담도 못하나. 다들 왜 이렇게 예민해. 어머님은 저를 턱으로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얼굴 그대로 제사상 치워. 씻을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은 끝내 등을 돌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문 닫히는 소리까지 얌전했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바닥에 굴러다니는 물감 용기랑 스프레이 캔을 주워서 제품명하고 성분 표기를 눈으로 읽었습니다. 경고 문구가 붉은 글씨로 적혀 있더군요. 그걸 머릿속에 새기고 나서 그릇을 날랐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싱크대 앞 유리에 제 얼굴이 비쳤어요. 검게 뭉개진 이마, 벌겋게 부어오른 눈꺼풀. 뜨거운 물이 닿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찬물로만 눈가를 조심조심 훔쳤습니다. 어머님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켜고 과일을 드시면서 형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꺼봐. 한번 세게 잡아놔야 조용해져. 제 침묵을 항복으로 아신 거죠. 형님은 사업이 어려워 본가에 들어와 살고 있었고 그날도 어머님 방에서 같이 잤습니다. 그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저한테 말했어요. 내일 아침에 어머니한테 제대로 사과해. 알았지? 그래. 내일이면 다 끝날 거야. 새벽 2시에 저는 소품 가방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콘셉트 촬영에 쓰고 남은 수용성 검은 전사 필름이 그대로 들어 있었어요. 물이나 전용 클렌저에 닿으면 그냥 흘러내리는 무독성 재료입니다. 저는 잠든 어머님과 형님 이마와 뺨에 얇게 자국만 남겼어요. 긁지도 않았고 고정제 같은 건 근처에도 안 갔습니다. 다 하고 나서 남은 필름과 포장지를 챙기고 휴대전화 메모에 시각과 제품명, 성분까지 적어뒀어요. 제가 한 일도 숨길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신분증, 사업자 서류, 매장하고 신혼집 보안 카메라 저장 장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잠든 그 사람 머리맡에 결혼 반지를 내려놓고
현관문을 열었죠. 새벽에 문 여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 얼굴을 확대경으로 보시더니 그러시더군요. 색소 자체보다 이 스프레이가 문제예요. 피부 장벽이 다 벗겨졌어요. 이거 누가 뿌린 거예요? 차트에는 자극성 접촉 피부염, 염증 후 색소 침착 가능성이라고 적혔습니다. 저는 상처 사진, 진단서, 남은 제품까지 봉투에 넣어 챙겼어요. 치료제를 바르고 그 위에 제 손으로 고커버 교정 메이크업을 올렸습니다. 15년 배운 기술을 제 얼굴 가리는데 쓰게 될 줄은 몰랐네요. 아침 8시쯤 그 집 욕실에서 비명이 터졌다고 하더군요. 거울 앞에 선 어머님이 검은 이마를 보고 옆방 형님을 깨웠고 형님도 자기 뺨을 보고 휴대전화를 떨어뜨렸답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영상통화를 걸었는데 화면 뒤로 두 사람이 거울 앞에서 서로 얼굴을 붙들고 확인하는 게 다 잡혔어요. 내 얼굴이 왜 이래? 이거 안 지워져. 형님은 울부짖고 있었는데 물을 끼얹으니까 벌써 검은 게 흘러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화면을 잠깐 보다가 말했습니다. 그건 지워져요. 어제 제 얼굴에 뿌린 건 병원부터 가야 했고요. 그리고 끊었습니다. 저는 예약을 하나도 취소하지 않고 가게 문을 열었어요. 지연이가 제 얼굴을 보더니 입을 못 대더군요. 두꺼운 커버 아래로 붉게 부은 게 다 비쳤을 거예요. 원장님, 이거 누가 이랬어요? 손님 오셔. 이따 얘기하자. 손님 앞에서는 평소처럼 웃었고 쉬는 시간에는 진단서와 사진을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보안업체에 전화해서 오늘 하루 출입 지원을 부탁했어요. 올 것 같았거든요. 오후 3시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어머님이 대기 중인 손님들 앞에서 저를 손가락질하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이 여자가 며느리예요. 시어미 얼굴에 몹쓸 짓을 한 년이라고. 이런 데서 화장을 받아요, 여러분? 형님은 진열대를 밀쳐서 제품을 바닥에 쏟았습니다. 유리 팔레트가 깨지는 소리에 손님 한 분이 비명을 질렀어요. 지연이는 침착하게 손님들을 안쪽 대기실로 안내하고 CCTV를 따로 저장했습니다. 형님이 저한테 달려들자 보안요원이 사이를 막아섰어요. 저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 제 일터예요. 한 발만 더 들어오면 바로 신고합니다. 뭐? 신고? 야, 내가 사람이야? 어머님이 화장대를 뒤엎으려는 순간 지연이가 이미 경찰에 전화를 걸고 있었죠. 출동한 경찰은 양쪽을 떼어놓고 매장 CCTV와 제 진단서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새벽에 제가 전사 필름을 붙인 것도 그대로 진술했어요. 무해한 재료였고 상처를 내지 않았고 물로 지워진다는 것까지 전부요. 그 부분은 나중에 절차대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날 밤 그 사람한테 연락이 왔어요. 사과는 없었습니다. 이혼 서류 사진 한 장, 그리고 문자 한 줄. 헤어질 거면 매장 가치의 절반은 내 몫이야. 그 문자에 저는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새벽까지 문장을 고쳐가며 답장을 썼겠죠. 그런데 그날은 휴대전화를 엎어놓고 잠을 잤어요. 이틀 뒤에 그 사람이 파일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엑셀로 정리한 정산표였는데 결혼 후 매장 성장에 자기 기여분이 몇 %라는 둥 표까지 만들어 놨더군요. 내가 세무 정리해주고 인테리어 알아봐주고 그게 다 공짜로 된 줄 알아? 저는 장부를 열었습니다. 결혼하고 2년 동안 그 사람 이름으로 제 사업 계좌에 들어온 돈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데는 5분도 안 걸렸어요. 한 푼도 없었습니다. 대신 처음 보는 자동이체가 여러 건 잡혀 있었죠. 광고 대행이라는 이름의 업체, 매달 60만 원, 시작일은 우리가 신혼집에 들어간 다음 달이었습니다. 손이 차가워지더군요.
저는 그 길로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분한테 신분증 도용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계좌 접근을 막았어요. 그날 저녁에 그 사람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이미 갈라져 있었죠. 야, 너 은행에 뭐라고 했어? 부부 사이에 돈 좀 쓴 게 범죄야? 내가 도둑질이라도 했다는 거야? 그럼 어디에 썼는지 말해봐. 만나서 얘기해. 카페에 나온 그 사람은 앉자마자 주머니에서 그 향수 상자를 꺼내 만지작거리더군요. 결혼 준비 때부터 봐 온 버릇입니다. 거짓말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꼭 손에 뭘 쥐어요. 저는 테이블 밑에서 휴대전화 녹음을 켰습니다. 제가 당사자니까 켤 수 있는 녹음이었죠. 어머니가 급하셨어. 잠깐 돌린 거야. 갚으면 되잖아. 뭘 돌려? 내 계좌에서 나간 게 없는데 뭘 돌려? 그 사람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은행 앱을 열어 조회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제 이름으로 실행된 비대면 대출 1,300만 원. 실행일은 작년 가을. 제가 그런 걸 신청한 기억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거 뭐야? 그거는. 이거 뭐냐고. 돈은 형님 온라인 화장품 사업 계좌하고 아까 그 광고업체로 흘러갔더군요. 신청 과정에는 제 신분증 사본과 전자서명이 쓰였고요. 제가 준 적 없는 서명입니다. 결혼 준비할 때 받은 서류 그거 그냥 파일에 있길래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녹음이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내 신용이 필요했던 거야? 나 말고 내 이름이? 그 사람은 대답을 못하고 향수 상자만 손안에서 구겼습니다. 종이가 찌그러지는 소리가 났죠. 그러더니 겨우 꺼낸 말이 이거였어요. 고소만 취하해. 그럼 내가 그 대출 다 갚을게. 응? 내 돈 돌려주는 걸 조건이라고 부르지 마. 저는 커피값을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그 무렵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날 형님이 단체방에 영상을 올렸다고 하셨잖아요. 그거 본 사람 있지 않을까요? 하고요. 저는 그날 놀란 반응을 보냈던 작은 어머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한참 뒤에 파일이 하나 왔어요. 자동 저장으로 남아있던 영상하고 단체방 캡처였죠. 형님이 렌즈를 들이대는 손, 어머님이 스프레이 캔을 흔드는 손목, 그리고 거실 입구에 서 있다가 몸을 돌리는 그 사람의 뒷모습까지 다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3번 봤어요. 3번째에야 겨우 손이 안 떨리더군요. 방송 나갈 때마다 저희 가게에서 메이크업을 받으시던 변호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께 정식으로 상담을 요청했어요. 서류 봉투를 내려놓자 그분이 안경을 고쳤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지금 화가 나 있는 건 알겠는데요. 형사랑 이혼 재산은 따로 갑니다. 한꺼번에 몰아서 화내면 상대가 숨을 구멍부터 찾아요. 증거부터 잠급시다. 신혼집 카메라에는 소리는 없었지만 출입 시각과 그 사람이 서류 상자를 들고 나가는 장면이 남아 있었어요. 피부과 재진에서는 붉은 염증과 부분적인 색소 침착이 확인됐고 치료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소견이 추가됐습니다. 저는 진단서, 제품 용기, 단체방 영상, 매장 CCTV를 시간순으로 묶었어요. 지연이는 난입 당시 상황과 진열대 파손에 대한 진술서를 썼고요. 은행은 대출 접속 기록을 보존했고 광고업체는 형님 계정으로 결제된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세 사람 입에서 나온 말들이 참 가관이었어요. 어머님은 집안 훈육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요즘 며느리들 버릇 없어서 그런 거지 무슨 상해예요. 수사관이 스프레이 캔의 경고 문구와 피부과 진단서를 책상에 올려놓자 그제야 입을 다무셨다더군요. 형님은 장난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체방에 본인이 쓴 말 안 듣는 며느리 교육 중이라는 6글자가 남아 있었죠. 그 사람은 제가 구두로 허락했다고 우겼어요. 하지만 대출이 실행된 그 시각에 저는 예약 손님 얼굴에 아이라인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예약 기록과 매장 영상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접속 위치는 그 사람 근무지 근처였고요. 게다가 형님 사업 계좌에서 어머님께 일부 돈이 되돌아간 흔적까지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세 사람이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하더군요. 형님은 엄마가 시켰다고 하고 어머님은 얘가 돈 필요하다고 울어서라고 하고 그 사람은 나는 몰랐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전화해서 합의하자고 했을 때 저는 짧게 말했어요. 치료비랑 가져간 돈은 협상 대상이 아니야. 재판에서는 단체방 영상과 진단서가 강제성과 상해를 그대로 증명했습니다. 어머님은 공동상해와 강요, 형님은 가담과 촬영, 매장 업무 방해까지 책임을 인정받았어요. 그 사람은 명의도용과 대출 실행에 관한 죄가 인정됐고요. 재판부는 세 사람이 처음부터 전부를 함께 짠 건 아니라고 구분하면서 각자 실제로 한 만큼 형과 배상을 정했습니다. 저는 판결을 듣고도 웃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법정을 나왔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그 사람에게 있다고 봤습니다. 결혼 전부터 운영한 매장과 보증금은 제 특유 재산으로 정리됐고 혼인 중 같이 만든 재산만 제한적으로 나눴어요. 그 사람이 끌어다 쓴 대출과 가족 사업에 들어간 돈은 그쪽 몫으로 잡혔습니다. 매장 절반 달라던 요구는 한 줄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복도에서 그 사람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했냐? 저는 그 얼굴을 한참 봤어요. 이 사람 눈에는 아직도 자기가 피해자겠구나 싶더군요. 얼굴에 물감 바른 날이 아니라 보고도 돌아선 날. 그날 당신이 먼저 끝냈어. 그 뒤로 그 사람 직장에서 내부 감사가 시작됐고 결국 해임됐다고 들었습니다. 형님 사업은 거래처가 다 떨어져 나가 문을 닫았고 어머님은 물어줘야 할 돈 때문에 살던 집을 정리하셨다더군요. 저는 그 소식들을 전해 듣고도 별 감흥이 없었어요. 돌려받은 돈은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먼저 기존 보증금과 설비를 정확히 평가하고 결혼 전 저축과 그동안 쌓아둔 사업 유보금을 합쳤어요. 예약 매출을 근거로 사업자 대출도 일부 받았고 오래 거래한 웨딩업체 대표님이 소액 투자자로 들어오셨습니다. 위자료와 배상금은 치료비와 이전 비용에만 썼죠. 계약서는 변호사님이 개인 보증 조항까지 하나하나 짚어주셨습니다. 100평짜리 새 매장 계약서에 서명하던 날 직원들이 뒤에 서 있었어요. 개업날 아침에 저는 새 브러쉬를 통에 꽂으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남의 허락 없이 문을 엽니다. 새 매장은 문을 연 지 2달 만에 예약표가 새까맣게 찼습니다. 100평이라는 게 처음엔 무섭게 넓어 보였는데 신부 대기 소파에 사람이 앉고 교육실에 조명이 들어오니까 금세 좁아지더군요. 저는 상담도 제가 하고 본식 메이크업도 제가 하고 신입 직원 교육까지 제가 붙잡고 있었습니다. 누가 대신 해주겠다고 하면 내가 할게라는 말이 먼저 튀어나왔어요. 그 손으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 손을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상한 낌새를 처음 느낀 건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신부님 눈꼬리를 따라 아이라인을 빼는데 오른손 끝이 순간 저릿하더라고요. 전기가 짧게 지나간 것처럼요. 저는 브러쉬를 내려놓고 손을 2번 털었습니다. 원장님, 왜 그러세요? 아, 어제 늦게까지 붓 씻어서 그래요. 눈 감고 계세요. 며칠 뒤에는 파우치에서 브러쉬를 집는데 손가락이 남의 살처럼 굼떴어요.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잡혀 있지가 않은 겁니다. 지연이가 옆에서 그걸 봤죠. 원장님, 오늘 하루만 쉬시면 안 돼요? 제가 오후 예약 다 돌릴게요. 석 달 기다린 손님들이야. 내가 못 해주면 저 사람들 결혼식은 누가 책임져? 솔직히 말하면 손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멈추는 순간 다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임대료도 직원 월급도 겨우 되찾은 제 이름도요. 밤마다 예약표를 확인하지 않으면 잠이 안 왔습니다. 일이 터진 건 생방송 촬영장에서였어요. 출연자 앞머리를 다듬으려고 가위를 드는데 손가락에서 그게 그냥 빠졌습니다. 금속이 대리석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대기실 전체를 얼렸어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스태프들이 전부 저를 쳐다보더군요. 죄송해요. 제가 손이 미끄러워서. 웃으면서 주우려고 몸을 숙였는데 손가락에 힘이 안 들어갔습니다. 가위 손잡이가 2번 미끄러졌어요. 그때 알았죠. 이건 피곤한 게 아니구나. 병원에서는 손목과 팔의 신경이 눌렸다고 했습니다. 같은 동작을 몇 년째 하루 10시간씩 반복한 결과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화면을 돌려 보여주면서 말씀하셨어요. 당분간 정밀 작업은 중단하셔야 합니다. 회복은 몇 달, 길게는 1년까지 봐야 해요. 선생님, 저 손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집 거실에서 얼굴에 물감을 뒤집었을 때도 안 떨던 목소리가요. 그러니까 지금 멈추셔야죠. 이대로 계속 쓰시면 회복 가능성 자체가 낮아집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차를 세워두고 한참 앉아 있었어요. 손가락을 접었다 폈다 하면서요. 핵심 고객 몇 분께만 사정을 말씀드리고 예약을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원장이 직접 안 한다는 소문이 도는 데는 일주일이면 충분하더군요. 취소 전화가 하루에 서너 통씩 왔어요. 어떤 분은 대놓고 그러셨습니다. 한서진 원장님 손 보고 예약한 거지. 그 밑에 직원분 보고 온 거 아니잖아요. 환불해 주세요. 직원 둘이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한 명은 울면서 말했고 한 명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원장님, 저 죄송한데요. 여기 매출 계속 이러면 저는 월급이 밀릴까봐 무서워요. 붙잡을 수가 없었죠. 예약이 줄어도 임대료는 날짜 맞춰 빠져나갔고 인건비도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재활치료실 침대에 누워서까지 휴대전화로 예약표를 들여다봤어요. 그러다 지연이한테 딱 걸렸습니다. 원장님 손만 가게예요? 우리 손도 있잖아요. 저는 여기서 6년 배웠는데 그동안 원장님이 저한테 시킨 게 뭔지 아세요? 붓빨기랑 예약 전화 받기요. 그 말이 명치에 박혔습니다. 저는 사람을 키운 게 아니라 일을 다 움켜쥐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없으면 안 되게 만들어 놓고 그걸 실력이라고 착각했던 거죠. 폐업까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위약금이 얼마고 설비를 넘기면 얼마 건지고 그러다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다 말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목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터졌습니다. 한참 듣고 계시던 엄마가 그러시더군요. 서진아, 내가 화장 못하는 날에도 너는 너야. 엄마는 내가 붙들고 있어서 좋아한 게 아니야. 그날 밤 저는 텅 빈 매장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님 없는 메이크업 의자가 8개, 조명은 다 꺼져 있고 거울만 어둡게 서 있었죠. 새벽까지 앉아서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직원들을 다 모았습니다. 저는 진단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통장 잔고와 이번 달 나갈 돈까지 숨기지 않고 말했어요. 제 손 상태는 이렇고 우리 가게 사정은 이렇습니다. 문 닫는 건 아직 아니에요. 대신 규모를 줄이고 교육 중심으로 바꾸려고요. 저는 이제 직접 안 그리고 상담이랑 디자인, 마지막 점검만 봅니다. 남으실 분은 남고
나가실 분은 추천서 써드릴게요. 어느 쪽이든 원망 안 해요. 그날 2명이 더 나갔고 4명이 남았습니다. 저는 예약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작업마다 책임자를 정했어요. 신부 얼굴에 제가 손을 못 대는 대신 눈으로 봤습니다. 재활은 생각보다 훨씬 초라하게 시작됐습니다. 치료사 선생님이 제 앞에 브러쉬 한 자루를 놓으시더군요. 오늘 목표는 이거 10초 잡기예요. 10초요? 네, 10초. 원장님 손은 지금 쉬는 법을 잊어버린 손이에요. 완전히 안 쓰면 굳고 무리하면 다시 눌려요. 그래서 조금씩 올릴 겁니다. 10초를 못 채우고 브러쉬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15년 잡던 물건인데요. 선생님은 그걸 주어서 다시 제 손에 쥐어주면서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떨어뜨렸으면 내일은 한 번 덜 떨어뜨리면 돼요. 그게 다예요. 저는 그 과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상으로 찍어서 직원 교육 자료로 남겼어요. 손이 안 되는 날에는 말로 했습니다. 신부 얼굴형을 보고 광대 위치, 음영 각도, 조명 아래에서 무너지는 색까지 전부 설명했죠. 지연아, 거기 그 각도 말고 눈꼬리에서 2mm 내려서 시작해. 오늘 이 신부님은 야외라 빛이 위에서 떨어져. 지연이가 제 말대로 브러쉬를 움직였고 완성된 얼굴은 제가 한 것과 거의 같았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제 기술이 손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었다는 걸요. 교육 프로그램은 금세 자리를 잡았습니다. 실전 위주로 짜니까 다른 숍에서도 배우러 왔고 줄었던 매출이 조금씩 올라왔어요. 급여 체계도 바꿨습니다. 개인 실적으로 줄 세우던 걸 팀 실적 중심으로 돌리고 교육 수익 일부는 강의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나눴어요. 그리고 제 얼굴을 가리느라 배운 것도 결국 쓸모가 있더군요. 염증 자국 위에 어떻게 얹어야 덜 자극이 되는지, 어떤 성분이 붉은 피부를 더 성나게 하는지, 저는 그걸 제 얼굴로 몇 달간 실험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민감성 교정 커버 제품을 기획했고 피부과 자문과 안전성 시험을 다 거쳐서 자극이 적은 제형으로 완성했습니다. 오래 거래하던 웨딩업체 대표님이 제품과 교육 사업에 추가 투자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경영권은 제가 갖고요. 직원들 수익 배분 조항은 못 건드리십니다. 그거 빼시면 저 안 받아요. 대표님이 웃으면서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그해 가을 저희 교육생 4명이 전국 메이크업 경연대회에 나갔습니다. 저는 대회장까지 따라갔지만 백스테이지에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전 같으면 아이들 뒤에 붙어 서서 브러쉬 각도까지 잡아줬을 텐데 그날은 객석 맨 뒤에 앉아 손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무대 조명 아래에서 아이들이 손을 움직이는 걸 보는데 심장이 저 혼자 뛰더군요. 신인 부문 대상 호명에 저희 아이 이름이 불렸습니다. 수상 소감을 하는데 목소리가 다 갈라졌어요. 저희 원장님이요. 처음에 저한테 붓을 안 주셨어요. 대신 얼굴을 보라고 하셨거든요. 손보다 보는 법을 먼저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박수를 치는데 제 오른손이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힘을 주려고 애쓰지 않았는데도 손바닥이 제대로 부딪히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와서 재활 첫날 10번도 넘게 떨어뜨렸던 그 브러쉬를 서랍에서 다시 꺼냈습니다. 10초를 못 버텨서 이를 악물게 했던 놈이죠. 잡아봤더니 흔들리지 않더군요. 정기검사에서 신경 기능이 상당 부분 회복됐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루에 시간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하세요. 욕심내면 도로 원위치입니다. 아시죠? 네, 이제 저 혼자 다 하는 사람 아니에요. 복귀 첫 손님은 지연이로 정했습니다.
6년 동안 남 얼굴만 만지느라 정작 제 손을 한 번도 못 받아본 애였거든요. 의자에 앉히니까 애가 어색해서 계속 웃었어요. 원장님, 저 진짜 받아도 돼요? 손님 받으셔야죠. 오늘 내가 손님이야. 눈 감아. 베이스를 얹고 음영을 넣고 마지막에 아이라인을 그렸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예전처럼 한 번에 쭉 빼지는 못하고 2번 나눠서 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은 끊기지 않았어요. 거울을 본 지연이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겁니다. 야, 오늘 화장은 번지면 안 되는데. 내가 얼마 만에 그린 건데 너 지금. 민감성 커버 제품은 생각보다 조용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피부가 치료를 받는 중이라 화장을 포기했던 분들이 후기를 남기기 시작했어요. 결혼식을 앞두고 붉은 자국 때문에 울면서 상담 오신 분이 완성된 얼굴을 보고 제 손을 잡고 놓지 않으신 날도 있었죠. 제품에서 나온 수익은 교육센터하고 직원 복지기금으로 다시 넣었습니다. 몇 달 뒤에 신규 지점 인허가 서류 때문에 관공서에 갈 일이 있었어요. 번호표를 뽑고 대기 의자에 앉았는데 저쪽 창구 앞에 낯익은 옆모습이 보이더군요. 형님이었습니다. 손에 든 건 폐업 신고 서류였고요. 서류를 든 손톱이 다 부러져 있었어요. 조금 떨어진 벽 쪽에는 어머님이 서 계셨습니다. 코트가 계절에 안 맞게 얇았고 예전에 늘 두르고 다니시던 목걸이도 없었죠.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는데 그건 화가 나서라기보다 그냥 굳어버린 얼굴 같았습니다. 두 사람도 저를 알아봤어요. 형님 눈이 저한테 닿았다가 바로 바닥으로 떨어졌고 어머님은 입술을 몇 번 달싹이시더군요. 무슨 말을 하려다 마신 것 같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순간을 수백 번 상상했어요. 뭐라고 쏘아줄지, 어떤 표정을 지어줄지 문장까지 다 만들어 놨었죠. 그런데 막상 앞에 두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더군요. 미움도 힘이 있어야 하는 건데 저는 그 힘을 저희 애들 가르치는데 다 쓰고 있었거든요. 37번 고객님, 4번 창구로 오세요. 제 번호가 불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 옆을 지나 창구로 걸어갔어요. 비웃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그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이었죠. 그 뒤로 몇 년이 흘렀습니다. 모든 소송이 끝나고 대리관계도 종료되고 서류상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졌을 때 변호사님은 여전히 방송 나가는 날마다 저희 가게에 오셨어요. 어느 날 메이크업이 끝나고 거울을 보시더니 그러시더군요. 원장님, 이제 저 원장님 변호사 아닌데요. 그냥 손님도 아니고 싶은데 이건 좀 곤란한 얘기죠? 저는 브러쉬를 통에 꽂으면서 웃었습니다. 곤란한 건 아니고요. 좀 느릴 거예요. 저 사람 믿는데 오래 걸리는 사람이에요. 압니다. 기다리는 거 잘해요, 제가. 우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몇 년을 천천히 만났고 그러고 나서야 결혼을 결정했어요. 결혼식 날 아침 저는 제 얼굴을 제가 했습니다. 예전처럼 두껍게 덮지 않았어요. 옅게 남은 색소 자국을 그냥 뒀습니다. 조명 아래에서는 분명히 보이는 정도였죠. 대기실에 들어온 엄마가 제 얼굴을 한참 보시더니 손수건부터 꺼내셨습니다. 괜찮겠니? 그렇게 나가도. 엄마, 나 이번에는 누구 허락도 안 받고 행복해질 거야. 엄마가 제 손등을 2번 두드리셨어요. 그 손도 반찬 가게에서 30년 물이란 손이었습니다. 가게는 지역별로 늘어났습니다. 다만 본점 기술만 복제해서 뿌리는 방식은 안 했어요. 각 지점은 오래 일한 숙련 직원이 운영 지분을 갖고 자기 이름을 걸게 설계했습니다. 첫 번째 지역 지점의 공동대표는 지연이가 됐고요. 개점식에서 저는 마이크를 잡고
제 이름 대신 직원들 이름부터 하나씩 불렀습니다. 이 가게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남아줘서 생긴 겁니다. 본점 교육실 벽에는 액자가 하나 걸려 있어요. 검은 물감이 번진 얼굴 사진입니다. 새로 들어온 교육생이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묻더군요. 원장님, 저건 콘셉트 촬영이에요? 아니요. 제 얼굴이에요. 오래전에요. 근데 왜 저기 걸어두셨어요? 숨기려고 걸어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왔다는 걸 잊지 않으려고요. 그날 오후 마지막 신부님이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재활 때 쓰던 그 브러쉬를 들었어요. 이제는 손잡이가 손에 익어서 어디를 잡아야 안 흔들리는지 압니다. 볼에 마지막 색을 얹고 뒤로 물러섰죠. 거울 속에서 신부님이 웃었습니다. 저는 브러쉬를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남이 망가뜨린 얼굴 때문에 내 인생까지 망가질 필요는 없었어요. 그거 깨닫는데 제가 좀 오래 걸렸네요. 자, 오늘 예쁘게 우세요.